나만의 비즈니스 창업 많은 분들의 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회사를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즉 동업일 경우 동업은 어쩌면 동상이몽의 연속일 텐데요. 주주끼리의 분쟁도 그만큼 자주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파트너끼리의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법, 부동산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새해 첫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해를 거듭하면서 네. 방송을 했지만 새해를 맞아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차고 좋은 법률 상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올해 2023년에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고 또 생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앞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유용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신 지 변호사님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올해로 몇 년 차시죠? 그렇죠. 아마 확실치는 않지만 복음 방송이 LA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제 생각엔 16년, 7년, 15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만큼 오늘도 또 특별한 주제로 나오셨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비슷한 주제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파트너끼리의 분쟁인데요. 파트너십의 개념이 뭘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 파트너끼리의 어떤 분쟁에 대한 제목으로 방송도 여러 번 했었고 기사도 여러 번 썼었는데 최근에 또 보면 제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이 똑같은 문제로 네. 지난주만 해도 벌써 한 3분이 이런 문제를 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그런 중이고요. 네, 오늘도 또 오늘 한 분이, 아침에도 네. 또 아침에 또 전화해서 또 파트너끼리 분쟁 때문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은 여러 번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이제 미국 생활을 하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민 오시고 또 물론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힘을 합쳐서 뭐 재정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노하우를 힘을 합치든지 여러 모양으로 해서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하시는 방법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을 나눠 가져서 50대 50을 갖다든지 아니면 뭐 3분이면 3대 1로 서로 나눠서 갖다든지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주식을 나눠 갖는 식으로 하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이제 이건 코퍼레이션으로 셰어홀더끼리 주주끼리 회사를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주식을 서로 나눠 갖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없이 비즈니스가 다 잘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각자가 맡은 바를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된다던가 이러다 보면 또 욕심도 나고 그쵸.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비즈니스 운영하는 방법의 어떤 생각이 다른다기보다는 회사를 나눠 가진 분들의 서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들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고 본인의 어떤 소유권을 남한테 양도한다든지 한 분은 팔고 싶은데 한 분은 팔기 싫은다든지 아니면 이익분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누가 한 사람이 가져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를 셋업해서 쉐어를 나눠 갖는 것 이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어떤 계약서가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보통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소송을 해보셨습니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결론은 간단한 거죠.
가능하면 소송을 피하는 게 좋다. 많은 경우 소송에 이길 수 있는 소송도 비용을 나중에 감당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네. 또는 소송 비용 때문에 감히 어떤 그 자기 권리를 행사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트너십의 어떤 개념으로 서로의 각자가 해야 될 의무와 권리와 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어떤 그 모든 그 파트너끼리의 네. 합의에 동의에 의해서 이건 맨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소송의 비용을 네. 좀 아끼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런 해결책을 미리 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네. 그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정해놓은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계약 위반인 경우가 되는 것이고 네. 또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제 보통 이런 계약에는 항상 들어가는 조항이 있어요. 이 계약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 이런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변호사 비용이 아까 제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이 예를 들어서 15만 불이라고 한다면 진 사람은 본인 변호사 비용 15만 불을 내야 되고 본인 변호사 그다음에 지게 될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만 15만 원 낸다면 변호사 비용만 30만 불이에요. 거기다 각자가 상대방한테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손해액을 청구한다면 이 액수가 금방 50만 불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게 무서워서 계약을 위반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래 소송해서 그 돈을 받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계약을 어긋나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책임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명시하기 위해서 네.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런 조항을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사실 동업을 하는 이유가 각자가 가진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같이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한 분은 재정이 충분하신 분이 있고 한 분은 기술적으로 또 뛰어나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또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끼리나 친한 분들끼리 처음에 마음이 잘 맞아서 경우의 수를 생각 못하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죠. 동업을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동업을 안 하죠. 서로 잘 알고 믿고 또 계약서 안 쓰는 이유가 있죠. 전혀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형제 자매끼리 뭐 분쟁이 생겨서 소송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자식끼리의 분쟁 때문에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는 건 다 좋은데 믿는 건 믿지만 우리 나름대로 사실 이런 계약을 만들어 놔야지만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분쟁이 생길 수 요소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 예. 실제로 찾아오시는 그 고객분들 중에서 친지 간에 또 이런 가족 간에 동업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가지고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예, 대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서로 믿고 시작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이제 하면 그다음에 소송이 되니까 이런 분쟁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이런 조항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그 계약서 조항에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 분이 비즈니스를 같이 파트너를 했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의 33%를 자기는 더 이상 이 비즈니스 하고 싶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다. 그래서 내 비즈니스의 그 33%를 예를 들면 한국에 사는 누구한테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한테 팔겠다. 양도하고 싶을 그렇죠. 때. 네. 양도를 하겠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분은 처음에 서로 잘 알고 사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분이 본인의 소유권을 딴 사람한테 양도하고 자기네 남은 두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사람이랑 파트너 된다면 이 비즈니스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그 사람이 본인이 이제 난 더 이상 비즈니스 안 하고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사람이 그분의 어떤 소유권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권리가 있다는 뭐 문구를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가격을 어떻게 산출할 건지 뭐 이런 거기에 따르는 또 조항들이 있겠죠. 이런 걸 미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회사를 디솔브 할 경우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난 더 이상 비즈니스 하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다.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렇다면 나가시는 분의 소유권을 남은 분이 또 구매를 하신다던가 이런 조항이 있겠죠. 근데 네. 구매를 또 안 하신다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하셔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일을 하시고 한 분은 일을 안 하셨을 경우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할 건가? 뭐 한 분한테는 봉급을 주고 나머지를 50대 50으로 나눌 건가? 뭐 이런 조항서부터 또 한 분은 출근을 매일 하시는데 네. 또 한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하다 이런 경우도 감정적인 싸움에서 또 시작돼서 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와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 있다는 이유로 안 하시고 한 분이 계속 운영을 하시고 봉급을 주는데 또 봉급을 또 본인 하시는 분 경우에 따라서는 난 일하니까 내가 봉급을 더 많이 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굉장히 나눠야 될 네.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또 갑자기 사고의 경우도 있잖아요. 사고로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런 것도 사전에 그렇죠. 미리 다 이렇게 계약서로 작성을 맞습니다. 해놔야지.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도 중요하고,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냐 하면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에 그분의 예를 들어서 남편 두 남자분이 비즈니스 하시다가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차삭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남편의 지분을 누구한테 팔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소유권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살아계신 남은 그 파트너가 구매를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액수가 적으면 뭐 자체는끼리 해결하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액수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분은 사실은 그 액수를 다 지불하고 돌아가신 분의 어떤 지분을 다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또 보험을 사서 서로 이제 바이앤셀 어그먼트라고 해서 만약에 서로 이제 살아계실 때 두 분이 살아계실 때 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보험에서 지분을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해서 돌아가신 분의 지분을 사고 또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사모님은 보험에서 또 그 돈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사전 계약서의 조항들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러면은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오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조항들이 우선적으로 물론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에 운영하시다 문제가 생긴다면 서로 계약하기가 힘들죠. 서로 입장이 이미 다르고 뚜렷하기 때문에 뭐 동의하는 사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주식회사를 차리고 비즈니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오너십을 양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얼마를 지불할 거냐, 어떤 식으로 그 50%의 가격을 산출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은 분이 이제 양도하시고 싶은 사람이 어떤 권한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넣어야 되는 그런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누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양도를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이라는 분하고 미스터 리라는 분하고 파트너를 했는데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미스터 리가 이분한테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이분이 또 같은 비즈니스를 또 동시에 또 나가서 오픈해서 경쟁을 할 경우에는 그걸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몇 년 동안 비즈니스를 못한다고 한다든가 어떤 반경을 그린다든지 이런 조항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 사실은 그 변호사 비용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분쟁 액수가 별로 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나 5만 불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니까 소송 비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만 불이면 5만 불 받기 위해서 15만 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음. 하지만 만약에 5만 불이라는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그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15만 불 변호사 비용 썼다고 한다면 5만 불 플러스 15만 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받은 사람은 네. 확실하게 자신 있게 소송 어떤 클레임을 할 수는 있는 반면에 만약에 질 것 같은 사람은 함부로 계약을 위반하고 할 수 없는 게 5만 불뿐이 아니라 자기 변호사 비용 상대방 변호사면 아까 얘기한 예를 들자면 30만 불 아니에요. 네. 30만에다 5만 불까지면 이 액수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위반할 때도 조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저한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보니까 우리 손님이 좀 말하자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계약서를 보면 그 변호사 비용 있으면 굉장히 조금 손님한테 이건 좀 이런 것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계약 위반 안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불리한 경우죠. 불리한 경우죠. 네. 예, 그럼 반면에 손님이 계약을 위반했는데 변호사 비용 조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당신이 손해 볼 수 있는 거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다면 상대방이 포기할 거니까 그럼 소송을 계속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그 변호사 비용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는 게 굉장히 큰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변호사들은 항상 계약서 보면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는 점들 먼저 확인하고. 네, 변호사 비용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계약서를 만들 때는 항상 변호사 비용 확실하게 꼭 집어넣는 게 네. 기본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동업을 시작하실 때 또 친분이 있으신 경우에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 구두 간에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데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만들 경우에 변호사 또 비용 법적 효력이 생기는 만큼 또 비용이 들잖아요. 네네. 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겁니까? 그건 이제 뭐 계약이 얼마나 간단하냐에 따라 다른데 네. 가끔 이런 분들은 계세요. 복잡한 계약서를 원하지 않는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우리 뭐 복잡하고 잘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딱 적어서 달라. 그렇게 하면 사실 변호사가 제대로 계약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하다 보면 변호사가 넣어야 될 조항들을 다 집어넣고 안 했다면 문제 생기면 변호사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가 그럴 경우는 그럼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변호사는 저는 인볼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하다 보면 변호사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 비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각자가 그냥 한글로 적어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글로 서로 쌍방이 계약하고 사인한 게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글로 쓴다는 거에 어떤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네. 그 계약서에 의해서 소송이 된다면 법정에 가면 각자가 법원에서 허락한 번역사들의 어떤 번역을 해갖고 오거든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럼 판사가 봤을 때 한국말을 읽지 못하는 판사가 봤을 때 똑같은 계약서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적어오고 저기는 저렇게 한다면 굉장히 혼당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영어로 적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만약에 급해서 변호사를 만나기 힘들어서 아니면 비용 때문에 사실 근데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그 투자하시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하는 거 비용은 사실 변호사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건 또 제 생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아서 계약서를 적어야 됐다고 한다면 한글로 적어서 하는데 뭐 한글이 아니면 가능하면 영어로 적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꼭 변호사 비용 조항을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분쟁 시 변호사비 받는다는 조항을 꼭 넣음으로써 분쟁의 요소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거를 네. 그래서 방송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자,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좀 잘 조항을 세워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설사 또 계약서를 잘 썼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예를 들자면 분쟁의 계약서를 썼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제 건물 주인한테 가서 뭐 리스를 해서 이제 가게를 오픈한다든가 하면 리스 사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리스를 사인하는데 누구는 크레딧이 좋아서 했지만 누구는 크레딧 안에서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10년 리스를 했는데 우리가 5년만 하고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럼 건물 주인이 그 리스 사인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분 이름 빠진 분들은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분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그래서 항상 보면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 저는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리스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한 사람만 있고 한 사람 없다고 한다면 건물주한테 어떤 클레임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쌍방이 같이 다 책임진다는 뭐 이런 조항을? 조언도 네.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네. 또 이제 처음에는 시작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제 수익이 많아져서 수익 분배를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이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렇죠. 뭐 계약이라는 건 언제든지 쌍방이 서로 동의하에 계약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건 이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계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꼭 서면으로 적어서 사인을 받고 그러니까 구두로 서로 뭐 그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대방이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일 확실한 거는 서면으로 어떤 동의를 하고 네. 또 사인을 받고 하다못해 서면으로 동의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그런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too late이셔서 지금 문제가 벌써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상대방과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서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상대방과 뭐 대화를 할 때는 꼭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나 증거를 꼭 남겨놔라. 네. 그 전화로 했을 경우에는 증거가 하다못해 안 꼭 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꼭 전화나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전화 오늘 한 다음에 늦게라도 오늘 내가 몇 시에 당신하고 이런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은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런 데에 동의를 했고 나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나눴던 대화에 대한 어떤 그 서면으로 네.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적은 내용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한테 리플라이 이메일로 아니면 텍스트 메시지로 나한테 다시 잘못된 걸 정정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네.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거기에 아무런 리플라이가 없고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법정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제가 하지도 않은 소리를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막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을 해서 내가 오늘 뭐 당신과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리플라이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고 내가 얘기했던 건 이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통보를 하는 것조차도 만약 상대방이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인정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충분한 어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고 그 후에 어떤 차후에 정정 사항이나 서로 쌍방이 동의하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쓰는 게 서면 사인을 받는 게 제일 좋고 네.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그 몇 가지 서로 공동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의견을 나누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증거물로 남겨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항상 증거를 남기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럼 전화로 했을 때 혹시 그런 생각하잖아요.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거는 효력이 없나요? 그렇죠. 이제 녹음을 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허락 없이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증거 채택 꼭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개 중에는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무래도 뭐 좀 방법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만약에 녹음을 안 했다고 하면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오늘 당신과 나눈 대화가 이겁니다 하고 쭉 보낸다고 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죠. 네. 네. 근데 또 나중에 다른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같이 참석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제 그 좋으신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랑 둘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면 비즈니스가 뭐 굉장히 잘 돼서 누구한테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고 투자가 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의 어떤 투자자를 찾아서 주식을 서로 나누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과연 우리 비즈니스 같이 들어서 잘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쌍방이 동의하에 해야지 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50% 내 25%를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겠다. 물론 이제 제 거에 25%를 주지만 그 25%를 팔아서 그 사람 데리고 오겠다 한다면 나머지 분은 거기에 동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옴으로써 어떤 파트너끼리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이상한 어떤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파트너 새로 들어온 분은 들어오시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뭐 이런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계약서에 꼭 있어야 될 거고요. 네. 네. 새로 파트너십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뭐 그도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일단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 계약서. 계약서에 들어와서 어떤 그 파트너끼리 어떤 권리와 의무, 책임 이걸 확실히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할 때 좋게 시작하고 끝날 때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조항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변호사 비용서부터 뭐 그러니까 각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쌍방의 어떤 권리와 의무 책임들을 서면으로 꼭 적어서 같은 사람들 서로 다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정을 해야 될 경우는 또 서면으로 또 정정을 하고 다 사인을 받는 그래서 그런 계약이 있음으로써 계약 위반하는 사람은 계약 위반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 비용 조항의 책임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계약의 어떤 파기되는 이런 그 상황을 이제 뭐라 그럴까 피하기 위한 네. 이런 목적으로 꼭 계약서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우선 좀 처음 시작을 잘 잡으셔서 네. 큰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네네.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원석 변호사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사무실은 어디에? 사무실은 소재 있나요? 제가 그 애남이 야구장 바로 길 건너편에 네.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